안녕하세요. 부천 독서지향 허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천 독서지향 독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59회 부천 독서지향은 소유냐 존재냐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롬은 왜 인간을 선한 가능성이 존재로 보았을까요? 프롬은 원래 인간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아무리 선한 사회로 만들어도 개인의 본성으로 인해 다시 악한 사회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세포 깊이 뿌리박고 성장하는 암덩어리, 인간은 암으로부터 삶을 지키려는 환자, 그리고 프롬은 의사로서 이를 지켜보며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리 프롬의 저서로는 그의 대표작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외에도 자기를 위한 인간,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등 수많은 저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프롬은 1900년 3월 23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보면서 인간의 비합리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18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2학기 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1919년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유대 공동체의 연구를 통해서 유대교의 율법과 하시디즘의 문화-사회적인 질서가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잘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프롬은 이를 확장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윤리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삶의 형식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 막스 베버의 동생 알프레드 베버로부터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924년 정신분석 치료소에 취업하여 프리다 라이히만 밑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정신분석학을 접하게 됩니다. 1926년 11살 연상의 정신분석의인 프리다 라이히만과 결혼을 합니다. 1930년 막스 프랑크 사회연구소에서 1938년까지 사회심리학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사회 세계 평화와 사회 동포주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프롬은 기독교 사회에서 유태인으로서 소년기를 보내며 독일 사회에 만연된 반유대주의를 경험하였고 더구나 외아들로 태어난 프롬은 많은 외로움을 느꼈기에 마르크스의 사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914년 프롬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39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1944년 나치 독일로부터 탈출한 이주민 동료였던 헤니 구를란트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탈출 당시에 헤니는 그의 친구 발터 베냐민과 국경을 넘어 스페인으로 가다가 폭격기에 무자비한 폭격을 받아 옆구리에 금속 파편이 박힙니다. 그 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만성 통증과 트라우마를 앓게 됩니다. 1949년 프롬은 헤니 건강을 위해 미네랄 온천이 있는 멕시코로 이주합니다. 그럼에도 프롬은 1952년 두 번째 부인 헤니 구를란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니의 죽음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프롬은 미국인 애니스 프리먼을 만나 차츰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고 1953년 결혼하여 애니스 프리먼에 대한 사랑을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녹여냅니다. 1956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70km 떨어진 쿠에르나 바카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곳에서 16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과 선집을 내는 등 저술 활동에 매진을 합니다. 또한 1955년 미국 사회해당에 가입하여 반전 반핵을 주장하는 평화운동을 하였습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유진 메카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 유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수많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선거일 전에 자신의 책 희망의 혁명을 출간하려고 무리하는 바람에 심장마비로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1974년 스위스 무랄토로 이주하게 되고요. 1976년 소유냐 존재냐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 방식이 소유의 방식을 넘어 존재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80년 3월 18일 프롬은 무랄토에 있는 저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 스위스 마조레 호수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는 왜 썼는지 프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프롬은 사람들을 불행하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아프게 만들었던 벌거벗겨진 탐욕과 완벽한 소외가 점점 늘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탐욕은 자기중심주의, 이익의 극대화, 사회적 연대의 최소화, 그리고 사랑이 실종에 근거한 소유라는 성향이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소유와 탐욕 너머의 삶에 대한 비전이 결핍되어 더욱 절박해지고 희망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곧 새로운 자신을 찾지 못한다면 히틀러와 같은 백마를 탄 독재적 인간이 나타나 질서와 의미에 대한 그릇된 비전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 대척점으로서 프롬은 인간이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열망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존재 양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의 실존 양식은 존재하는 실존 양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인간의 실존 양식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소유하고자 자기 것으로 하라는 성향으로서 궁극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생물학적인 소망에서 뻗어나온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존재하고자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려는 성향입니다. 즉 타자와 하나가 됨으로써 자신이 고립을 극복하려는 타고난 욕구에서 나온 성향입니다. 모든 인간 내부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이 있으므로 사회의 구조와 가치 그리고 규범은 두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쪽을 우세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잠재적 성향 가운데 어느 것을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우리 결정을 한쪽 성향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학적 구조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프롬은 집단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인 고찰의 기초에서 다음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1. 소유와 존재의 유형 양극단은 극소수이다. 2. 압도적 다수의 인간에게는 두 가능성이 공존한다. 3. 어느 쪽이 우세하며 어느 쪽이 억압당하고 있는지는 환경적 요인에 달려있다. 물론 정신분석학계의 정설은 유아기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어서 외부의 영향에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경우 대체로 그가 사는 동안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부정적인 힘이 육성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힘은 강화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성격과 개인의 성격 그리고 성격을 형성하는 동기와 감정의 구조를 보면 사회적 성격이 개인의 성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롬은 비생산적인 성격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적인 자아가 완성된다고 보았는데요. 비생산적 성격은 수용, 착취, 비축, 시장형 성향입니다. 수용적 성향은 자기 안에 자아가 공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충을 갈망하는 성향이고요. 착취적 성향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비축적 성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방법을 찾는 성향. 시장형 성향은 자아를 꾸러미에 담아 시장에 내다 파는 성향입니다. 성격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 대신에 이성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매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고정적인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일상을 살면서 오늘 출근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지하철일까, 자가용일까,
아니면 버스일까?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죠. 주로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 본능에 가까운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나 생각, 느낌, 감정들을 패턴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개인이 고유한 성격 못지않게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람들 각자의 고유한 성격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성격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성격이란 한 개인이나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집단 심리를 말합니다.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과정 중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과목은 100점, 한 과목은 98점을 받아온 아이에게 왜 올백을 받지 못했지? 다른 아이들은 너 혼자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길거리 노숙자를 바라보며 봤지? 공부 못하고 인류대학 못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약해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가 그러한 사회적 성격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성격을 거부할 때 개인은 다수에게 비난이나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대세를 추종하는 다수는 소수의 일탈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수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뇌물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집단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이 뇌물을 거부하면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를 괴롭히고 따돌립니다. 아이들에게 지독한 사교육을 시키는 지역에서 한 어머니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수의 학부모들은 그것을 존중하기는커녕 네가 그렇게 잘났냐? 당신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고 압력을 가하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따돌립니다. 대세 추종적인 다수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런 소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뭐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건데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그 합리화는 위협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비인간적인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존재는 나는 병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지배층은 사회적 성격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성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성격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과 자본, 문화산업, 여론조작 수단 등을 총동원합니다. 물론 이런 지배층이 집요한 암시와 세뇌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의 대변자인 부모로부터 사회적 성격을 잘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또 지배적인 사회적 성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성격이 다수의 집단 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떤 부분이 동인이 돼서 형성이 될까요? 정신분석학에서 대부분의 지식이 저마다 하나의 감정적 핵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감정적 핵심은 개인의 성격 구조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정적 핵심은 단지 감정만이 아닌 동기와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심리의 핵을 지식이 아니라 동기와 감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롬은 성격의 연구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기는 욕구, 충동, 소망, 열정, 의지, 의도 등을 의미하며 성격의 배후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소유와 존재의 개념은 소유의 욕구, 존재하려고 하는 의지와 같이 구체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적인 관점을 통해서만 인간 심리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람이 전체적인 심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경향성 혹은 지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부분적으로 착한 사람을 존재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전체적인 심리 구조가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동기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닌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프롬은 전체적인 심리 구조에서 비롯되는 지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지향은 한두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표출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적 양식과 존재적 양식을 이해하고 그 지향점을 분석하는 이점은 개인 본래의 성격을 찾는 데 있습니다. 또 병이 든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함으로써 병이 든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유와 존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학습 태도에서 사랑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태도에서 보면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 취하는 학습 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학습 태도를 보면 자꾸 암기하려고 하죠. 맨 앞에 앉아서 끊임없이 적은 다음에 암기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직되어 있는 사고체계로 인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에 입각해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습 태도를 보면 첫 강의에서부터 백지 상태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미리 그 강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과 의문점을 미리 파악하여 수업에 임합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듣거나 암기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고 궁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주제나 궁금증에 대한 생각을 진행시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 경험하고 저 사람이 경험하고 어떠한 것이 유사점이 있고 또 어떤 점이 나와 안 맞으니까 요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극을 받고 변화하게 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유 양식의 기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 반복에 의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두 낱말이 동시적으로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묶이는 연결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논리적 연결 방식으로 전혀 반대되는 한 쌍의 개념이나 유사한 개념끼리 모으는 것처럼 시간, 공간, 크기, 색채에 근거하거나 특정한 사고체계에 속한 것에 바탕을 두어서 기억이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존재 양식의 기억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어떤 적중되는 말을 찾을 때 연상되는 여러 사실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자기 입장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기억을 잘 재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권위 행사의 경우 요점은 권위를 소유하느냐, 권위로 존재하느냐입니다. 권위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많이 지식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입각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은 진정한 권위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소유 중심의 권위 행사입니다. 존재 중심의 권위 행사는 그 사람이 인격과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 인물에게는 저절로 권위가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굳이 명령을 내리거나 위협을 안 해도 잘 따르죠. 사랑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뿐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행위를 내포합니다. 사랑은 그와 그녀를 소생시키며 생동감을 증대시킵니다. 사랑은 소생과 생장을 낳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랑은 소유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육체, 감정, 관심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소유하지만 이러한 경우 결혼과 동시에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더 이상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노력도 수그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변해버린 관계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사랑을 정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형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두 배우자의 소유지향적 성격 구조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소유 중심의 삶의 방식과 존재 중심의 삶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소유와 존재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안정, 불안정, 연대, 적대, 기쁨, 쾌락, 죄와 용서, 죽음, 시간에 대한 심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안정과 불안정을 살펴보면 소유적 실존 양식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상 심리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특권, 자아 등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에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불안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유지향의 근본을 둔 관계는 자기가 사랑하거나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배타적으로 그 대상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질투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억압과 부담을 주며 갈등과 질투로 채워지게 됩니다. 경쟁심, 적대감, 두려움, 이것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같이 기쁨을 나누는 연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감정은 소모적인 일회성의 쾌락입니다. 현대사회에 만연된 쾌락산업과 끊임없는 자극의 충족은 각기 다른 정도의 말초적 흥분을 불러일으키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빈도는 점점 짧아지고 더 강한 자극으로 중독되어 갈 뿐입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발휘함으로써 나타내는 기쁨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모라의 경지도 아니고 순간의 불꽃도 아닌 존재에 내재하는 불씨입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는 죄는 곧 불복종이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체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체질화시킵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의 죄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사랑을 통해 서로 연대함으로써 개인적인 소외를 극복합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육신, 그의 자아, 그의 재산, 그의 실체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시면에서 상실을 직접 대하는 두려움입니다. 존재 양식에 사는 사람들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간 경험의 구조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의 사람들에 있어서 과거는 예전에 축적한 재물이나 영광 같은 것을 추억함으로써 미래는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미리 취득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존재적 실존 양식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별개로 흘러가며 지금 여기에서의 사랑의 체험, 기쁨의 체험, 어떤 진리를 하려는 체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밤과 낮, 수면과 깨어남, 성장과 노쇠 등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는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기에 시간을 존중해야만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 시계 속 톱니바퀴 움직임에 따라 기계 부품처럼 작동되는 시간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소유 존재 양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소유의 양식으로 잃은 것들과 존재의 방식으로 가져야 할 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유재산을 소유하면서 법적으로 배타적인 지배력을 인정받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지배적인 감각은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물건이 아닌 다른 것도 이런 지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에 대한 지배적 욕구는 도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해 왔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은 보장된 지위와 대가적인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지배적 욕구를 키워왔습니다. 결국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관계에 의해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여 타인을 지배하고 불멸에 가까운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정작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느낌 때문에 싫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 달려나가며 보다 높은 자리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뺏어가는데요. 첫째, 감정은 성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점점 메말라가며 행복감도 쓰러져 갑니다. 둘째, 하루의 대다수의 시간을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지만 정작 자신이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위한 시간은 외면하죠. 셋째, 받아들인 돈의 사용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인 쾌락이나 충동에 의한 구매로 날아가게 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와 돈벌이에 지친 개인은 시간이 생겨도 자신이 생산적인 활동에 소비하기보다는 강하고 거친 노동 환경에 대한 대가로서 그만큼의 강한 자극적 쾌락을 그 보상으로 요구하거나 대다수의 시간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는 데 사용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피라미드의 정점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원래 치밀했던 관계들이 소외되면서 개인은 고독해집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구도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연결하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너희가 올라가 시연함으로써 나에게 보여줘. 애처롭게도 그와 같은 욕망은 자녀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피라미드에 대한 환상이 대물림밖에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존재적인 삶을 통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첫째, 공존의 삶. 저는 최근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아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였습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의지를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냉이꽃을 바라보는 밭쇼처럼 지금 아이와의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존재적인 삶의 공존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체험하는 삶.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말인데요. 라틴어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재를 잡아라 라는 말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자랑의 등에 쌓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는데요. 개인마다 가치 있는 일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생각은 많았지만 그리 많은 일들을 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타인이 시키는 수동적인 일에서 벗어나 내면에서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 없이 몰입이 되고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능동적인 체험으로 가치 있게 채워서 인생을 보다 풍성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셋째, 성찰하는 삶. 현대인의 삶은 매스미디어나 광고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고유한 생각보다는 사회적인 다수의 생각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반복되는 패널들의 주장이 다 내 주장이 되고 마치 내가 그 주장을 선택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련된 의견이나 지식보다는 내면의 호흡에서 들려주는 작고 거칠지만 진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작은 진실들을 모아 서로 공유하고 연대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에리 프롬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선택은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속박에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만의 개성의 뿌리를 내린
적극적인 자유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잘 들으셨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